네, 여러분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016 국정감사 이슈 분석 기자 보좌진 간담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서 계신 분들 아직 앞에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는데 오늘의 간담회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계될 예정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네, 참고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간담회에는 유튜브 생중계 그리고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 혹시 휴대폰을 아직 끄시지 않았거나 진동으로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네,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16 국정감사 이슈 분석 기자 보좌진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정치행정조사심의관 이정진입니다. 더운 날에도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사처는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에서 다루어질 정책 현안을 정리하여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올해의 보고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질문 예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전체 281개 이슈 중 56개 주요 이슈를 정하여 56개의 결정적 질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기자 보좌진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대한 이관우 처장님의 소개가 먼저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분야별 결정적 질문에 대한 발제와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분야별 발제의 경우 먼저 정치, 행정 분야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를 듣고 다음으로 경제산업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해당 분야의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오니 관심이 있으신 기자나 보좌진께서는 해당 분야에 집중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관우 입법조사처장님께서 보고서 소개 및 간담회의 취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장 이관우입니다. 이제 뒤쪽에 우리 각 세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각 실장님들이 해주실 텐데, 저는 그 전에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보시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정도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거를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보면 이제 올해 국정감사가 이제 제가 머릿말에도 썼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22대 국회 전반기에서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난 국회가 앞서 2년 동안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이 또 하반기 국회 2년 동안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하는 부분을 좀 점검해야 되겠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에 새 정부에서 출범한 이후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리뷰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올해 그 국감이 이제 정쟁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저희가 그런 핵심 주제들을 미리 점검해서 좀 심도 있는 정책 중심의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췄고요. 그리고 해마다 매년 좀 더 심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다 나열하기보다는 제가 작년에도 설명드렸는데 그전 국감 이슈 보고서보다는 꼭지수가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절반 정도로 줄었고 여러 주제에 대해서 다 조금씩 언급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아주 구조화된 질문들을 통해서 좀 더 깊게 그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잘 나타나는 경향입니다만 그 여러 가지 사안들에 보면 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 많고 한 가지 법에서 다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가 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융복합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 목차를 살펴보시면 해당 상임위별로도 저희가 목차를 구성했지만 주제별로도 구성을 해서 한 가지 주제가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에 이렇게 접근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집필한 내용들에서 보면 국감에서 꼭 짚어야 될 핵심 이슈들에 집중을 했고, 그리고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날카롭게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인 수치와 데이터에 근거해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질문 예시 다음에 추가 요구 자료라고 하는 항목을 작년부터 만들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요구 자료 부분은 국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부가 자료를 잘 안 주죠. 그리고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꼭 요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정부가 잘 안 내놓으려고 하고 그런 자료가 있는지조차도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찝어서 추가 요구 자료에다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올해 국감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안내를 먼저 드립니다. 간략하게 저희 연적 설명드리면 2009년부터 저희가 국감 관련한 이슈 보고서를 쭉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냥 이슈를 제기하는 수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수준이었고 조금 내실 있게 작성되기 시작한 건 2019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국감 과거 평가 보고서를 통합해서 이슈 분석 보고서로 이제 2019년부터 했는데 작년에 좀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그전에는 핵심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요점 정리하듯이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그 요점 정리한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고 질문하는 부분을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0번째 국회 입법수사처장인데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해본 첫 번째 처장이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실제로 국감을 6번 정도 해보니까 해본 입장에서 그전까지 발간되었던 이슈 보고서를 보니까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 요즘에 또 다 검색해보면 나오는 정보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질문을 어떻게 잘 구성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미리 어떤 질문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까다롭게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국감 현장에서 이 정부의 부처의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효율성과 내용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이슈 281개를 선정해서 국감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 조사관은 총 84분이 참여를 하셨고 2달에 걸쳐서 뜨거운 여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중간에 아주 긴 편집회의를 약 5차례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점검했고 전체 주기는 281개 그리고 중점주는 56개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구성은 이제 총 4권으로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 받아보셨을 것 같고요.
그 56개 결정적 질문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목차를 제목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키워드 중심에서 제목을 질문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올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제 기억에는 281개 중에 270개 이상이 다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목차에서 이 제목 질문을 저희가 선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 목차의 질문을 보시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물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목도 저희가 결정적 질문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이제 각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목차를 저희가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56개 결정적 질문의 목차를 보시면 보통 우리가 위원회별로 16개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기도 하지만 쟁점별로 15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에 물어봐야 될 질문들을 또 별도 목차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6개 결정적 질문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 안전보호 쪽, 재난안전 쪽에서는 산불 후유증, 또 교통생활안전에서는 사고조사의 독립성 문제, 어떤 사고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지는 잘 아실 것 같고요. 디지털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AI 디지털 성범죄 선제 대응, 그 인권과 아동인 안전 분야에서는 소년보호 6호 처분 관련해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외교 안보 좀 넘어가시면 통합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질문들이 있고, 방산 경제 안보 보시면 K 방산 잠수함 관련해서 이제 올해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넣었고, 경제 산업 분야에서는 지금 최근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레버리지 ETF, 그다음에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조세 재정에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양도세, 종부세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노랑봉투법 핫 이슈고요. 선거행정에서는 선관위 문제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법인권 분야에서는 판결문 문제, 그리고 문화 공공책임 분야에서는 저작권료, 그리고 이제 1인 기획사 이슈가 있는데 한번 이 문제도 들여다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비급여 시장, 그리고 소아응급의료 체계가 중요한 문제고,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 학점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별로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주거 문제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복지 소비자 문제에서도 최근에 보니까 그 필라테스나 요가 학원에서 여전히 먹튀 같은 현상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다뤄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를 하나만 설명드리고 이제 제 얘기를 좀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보니까 페이지 수가 조금 다른데 저희 그 56개 결정적 질문 여기 하얀색 그 책자에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요거를 보고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느냐. 거기 보시면 102쪽의 현황에는 첫 번째는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저희가 그 내용을 설명해 놨고,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표로 정리해서 한꺼번에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또 8월 3일에 발표됐던 2016년 세제 개편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 예시로 넘어가시면 104쪽, 105쪽 등등의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요. 한 질문이 제가 보니까 한 10줄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질문이 조금 짧았습니다. 작년에는 질문으로 처음 전환해가지고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질문들이 한 4줄, 5줄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었는데 올해는 질문을 훨씬 더 심층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8줄, 10줄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근거들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과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작년에는 이 질문 예시 중에 이 두 번째 위에 있는 부분이 조금 설명이 좀 적었어요. 적고 바로 이렇게 질문으로 넘어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구조화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시면 추가 요구 자료로 해서 저렇게 그 소득 공제의 크기에 따른 세부담 및 세수 변화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이러한 정책 목표들이 잘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추가로 자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국감 보고서를 발간한 목적은 뭐 당연히 의원실하고 보좌진들께는 심도 있는 질문을 좀 작성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국감이 왜 한탕주의로 자꾸 가는가? 언론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자료들을 질문지를 최대한 숨겼다가 당일날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답변을 잘 못하면 이제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뭐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착실하게 정책 질의를 준비하신 분들이 빛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갑자기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어떤 수치를 물어봐 가지고 답변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낸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이미 다 다뤄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준비를 열심히 안 하고 윽박질러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감을 없애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런 질문들은 이미 저희가 다 포함을 시켰고, 그중에서도 가장 날카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한번 했기 때문에 부처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준비해 올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그 자리에서 한 방에 해가지고 효과를 볼 일은 앞으로는 없다. 적어도 입법수사처가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는 동안에는 그런 한탕주의 국감은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런 질문들을 작성하고 또 핵심적인 자료를 잘 요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작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당에서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각 정당에서 이제 여러 그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정책위 산하에 여러 기관들이 있죠. 그런데 개별 위원회별로도 그런 이슈를 다룰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쟁점에 대해서는 여러 상임위에서 그 정책위에서 잘 구조화를 시키셔가지고 그 개별 의원들께 이렇게 그 역할을 잘 부여해서 그 이슈들이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에 잘 다뤄지려면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가. 물론 당 정책위에서도 잘 준비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15개 분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가 쟁점별로 그 이슈들을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제 그 시험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슈 분석 보고서를 냈던 거는 일종의, 저는 그래서 적중률이 대단히 높은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작성을 해보면 나중에 실제로 국정감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국감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이제 근거들을 거기다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정책 개선의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올해 국감에서는 뭐가 다뤄질까? 네, 항상 고민이시죠. 예, 그리고 국감 전에 또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된 기사를 쓰기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국정감사는 이제 국회에서 그냥 벌어지는 일인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이슈들이 실제로 이렇게 그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다뤄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이해하실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 내용들을 당연히 우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올해 저희가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 그리고 취지이고요. 모쪼록 잘 활용하셔서 올해 국정감사가 정말 제대로 된 국민의 삶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정부가 정책을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잠시 장내 정리를 한 후에 분야별 국정감사 주요 이슈와 결정적 질문에 대한 발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사무실의 실장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정치행정 분야입니다. 소개를 맡아주실 정경윤 실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실장입니다. 소관 분야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예, 정치실에서 분석한 76개 이슈가 되는데요. 주요 키워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 선관위 개혁, 재난안전, 소년범죄,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수사 등으로 정치실 소관 업무가 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실 소관 위원회별 주요 분석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낮은 국민 만족도 문제, 시정되어야 할 인권위 소위 의결 방식 문제 등입니다. 법사위는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도 미도입 문제, 소년보호 요구 처분 개선 문제, 외통위의 경우 무상 ODA 지원 문제, 평화경제특구 조성 문제 등입니다. 평화경제특구는 9월부터 지역 선정을 위한 1차 공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국방위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문제,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이후의 과제, 그리고 행안위는 산불 후유증 사망자의 재난 피해자 공식 인정 문제, 중수청 출범을 앞둔 경찰 수사 인력 이탈 문제 등입니다. 앞서 보신 10개 사항 중에서 준비된 3가지 분석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년보호 육구 처분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육구 처분은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 위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0개 보호 처분이 있는데요. 육구 처분은 비교적 자유로운 시설에서 소년은 송치 등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위탁시설은 현재 정원 500명 수준입니다. 전국 16개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남, 광주, 인천, 울산 등 7개 광역지자체에는 위탁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 부족으로 인해 육구 처분이 타 처분으로 선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소관으로 시설이 8개, 법무부 소관으로 시설이 4개,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시설이 3개가 있는데 이렇게 위탁시설마다 주관부처가 다릅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 지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부 시설은 월 99만 원, 그 다음에 법무부 시설은 월 48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위탁 주체로서 실태를 감독해야 할 법원조차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법원별로 연 1회부터 14회까지 이렇게 실태조사 주기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은 5가지 정도 질문을 구성했는데요. 1번 질문을 보시면 법원 행정처는 사법부의 판단이 인프라 부족으로 왜곡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인프라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3번 질문을 보시면 위탁시설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법원 간에도 통일적인 관리 감독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등입니다. 다음 분석 사례는 선택적 모병제 군 인력 구조 개편의 정답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이 제도는 병역 대상자로 하여금 단기 현역병과 장기 복무 기술 지박형 부사관 중에서 선택 복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3년 복무의 전문 병사를 현역병 범주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국방부는 내년에 기술 집약형 부사관으로 3,000명을 선발하고 복무 기간은 3년 또는 4년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000명 수준은 올해 현역병이 18만 5천 명이었는데요. 한 1.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력 자원 급감이나 미래전 대응,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계획 대비 충원 가능한지, 그 다음에 예산 문제, 그리고 병역 부담의 특정 계층 편중 가능성 우려 등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술집약형 부서 충원 계획이나 예산 확보 등과 관련하여 준비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둘째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으로 병역 부담이 특정 계층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 개병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국민 개병제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화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등입니다. 다음 분석 사례는 산불 후유증 사망자는 왜 공식 피해자가 될 수 없는가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산불 재난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는 가운데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 유족이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금 의료사무단을 구성해서 산불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그 과정에 유족이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재난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 관련사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산불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지진 등 다양한 재난 내 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후유증 피해 인정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구성하였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재난 피해자 인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일본 등의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산불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에 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난 후유증 피해 인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 등입니다. 여기까지 정시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행정 분야에 대해 정경윤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관련 내용에 대해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정치행정 분야로 제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성함과 소속, 직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저희 실장님의 발표가 너무 완벽해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혹시 질문이 계신 분 있을까요? 아, 네, 갑자기 모두 시선을 다 밑으로 내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 발표, 3실의 발표가 모두 끝나고 난 뒤에 종합적인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지금 바로 질문하시기 어려우시면 생각을 해주셨다가 마지막에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정경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순서는 경제산업 분야입니다. 소개를 맡아주실 김종훈 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제산업조사실장입니다. 저희 경제산업 분야는 앞서 저희 처장님께서도 요약을 해주셨지만 이 키워드를 모아놓은 워드클라우드에서 보시듯이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거시 정책, 그다음 금융통화 정책, 지급결제 이런 전통적인 경제 이슈에 더해서 공정거래라든가 경쟁법, 대중소기업 관계, 그다음 산업 부분으로 넘어와서 1차 산업, 농수, 축산업을 포함한 1차 산업에 2차 산업, 전통 굴뚝 산업을 포함한 혁신, 그다음에 IT 이런 것을 다 포괄하고요.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자원, 안보, 공급망 등을 포함해서 통상 외교안보 이슈까지도 일부 관할할 뿐만 아니라 국토, 교통, 해양 사실은 상당히 넓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준비한 이 국감 꼭지는 대체로 100여 개가 살짝 넘는데요. 보시는 걸로 보면 상임위별로 봐서 5개 상임위를 포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각 상임위별로 2개 정도로 해서 한 10개로 저희 실에서 제출한 게 앞서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56개 핵심 질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예시는 이미 그 예로 처장님께서 소개하신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걸 보셨고요. 각각을 보면 정무위에 2건, 재경위 2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2개,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름이 길어서 제가 항상 헷갈리는데 여기 2건, 국토교통위원회 2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걸 순위로 뽑았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겠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각 저희 실에서 담당한 100여 개의 과제별로 5개 내외의 핵심 질문들을 추출했는데 그 100여 개의 꼭지 자체가 각각 다 중요성이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은, 오히려 거기서 포함되지 않아서 이 전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아쉬울 만큼 중요한 것들이고, 거기에 딸려 있는 각각 4-5개 질문도 사실은 엄격하게 정선된 질문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핵심 질문 56개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저희 경제산업 분야 10개 보시는 꼭지 중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3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오늘 간단히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질문의 핵심 요지는 정부는 시장 과열을 예측하거나 대비하지 못했는가 이고, 두 번째는 농지 전수조사. 이게 핵심이 아니면 이상한 주제인데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무엇인가. 사실은 전수조사 지금 현재 심층조사 진행 중인데 그 과정이 조금 성급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드릴 예정이고, 보고서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하면서 대출을 막으면 집을 어떻게 사나, 만인의 관심이죠. 주택 부동산 관련된 정책 이슈입니다. 첫 번째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레버리지 인버스죠. 정확하게는 ETF 도입. 정부는 시장 과열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한 4가지 정도로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이 숫자가 작아서 안 보이네요. 지난 4월에 정부 부처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국내 우량 주식 국내 우량 주식을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5월 27일에 실제로 국내 최초로 이게 상장됐습니다. 그 결과로 16개 상품이 실제로 거래되고 있고, 그 중에 14개가 레버리지, 그다음에 2개가 인버스 상품인데요. 사실 이때 금융당국에서 발표하기로는 이렇게 하게 된 정책 목적과 취지가 글로벌 규제 정합성 투자 유인 제고 인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효과로 국내외 규제 비대칭 해소, 투자 기회 확대, 그리고 투자 자금 해외 유출 방지를 내세웠습니다. 사실 이때 내막은 삼성이나 하이닉스처럼 상당히 잘 나가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 이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우리나라에는 상장돼 있지 않아서 투자할 기회가 없는데, 예를 들면 홍콩에서 여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고 거기에서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고 있다라는 이런 내막들이 주로 제시가 되었는데, 사실 상장 직후부터 이미 아시는 내용처럼 주식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얘기가 있고, 정책 목표 말씀드린 그게 제대로 달성이 됐는가, 상장으로 인해 거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언제나 꼭 따라오는 이슈로 투자자 보호는 얼만큼 사전적으로 감안했는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상품 구조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관해서는 저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의 성격상 일일 수익률 추정을 위해서 반복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게다가 이게 파생 상품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종의 해징 전략으로 델타 해징이라든가 숏 감마라든가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략 자체가 프로그램 매매하고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이 변동성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결국 상품 구조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나타냈다. 실례로 들자면 상장 후 2달 동안 아시는 것처럼 사이드카가 23번 발동됐고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서킷 브레이커가 5번이나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발동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의 전체 아직 해가 다 지나지 않았지만 56%, 71%를 두 달 동안 달성했고, 우리 자본시장의 그 변동성을 매저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V-코스피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6월 29일 날 장중 97.99 최고치를 역대 찍은 상황이라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전적으로 책임 있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과한 얘기지만 이게 시장 변동성 확대에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았나는 얘기가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본시장은 단기 매매에 대체로 많이 쏠려 있고, 실제로 말씀드린 16개 그 실제 거래되고 있는 레버리지 ETF 상품 중에서 대부분이 평균 회전율 100%,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거래된다는 거죠. 이게 전체 ETF 평균보다 3배 정도. 그리고 말씀드린 해외 수요 국내 전환이란 정책 목표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고, 현황의 문제점의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 실효성 부족에 관련해서는 상품 도입 당시 명목적으로 심화 사전 교육, 물론 투자자에 대한, 그리고 기본 예탁금에 대한 규제, 상품명을 규제하겠다. 이 상품명은 사실은 ETF라는 이름을 달고 ETF 구조를 갖고 있지만 ETF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그런 것들을 장치를 두었으나 아시다시피 그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추가로 보완 대책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탁금을 상향하고 광고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괴리율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하고 모의 거래를 사전적으로 해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중에서 예탁금 규모를 상향한 게 결정적으로 이 논란을 잠재울 만큼 여기에 관련된 과열을 조금 해소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저희가 던지려고 했느냐, 보고서를 보시면 자세하게 알겠지만 한 5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도입 당시에 이미 반도체 이계사 대형주 쏠림이 엄청 심했고, 사실 이 2개 종목의 기초자산이 한정될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자금 집중이라던가 앞서 설명드린 리밸런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그다음 개인 투자자 행태 변화에 대해서 100% 예상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너무 과한 요구이겠지만 어떤 정도의 사전 분석이나 평가가 있었는가 당연히 묻고 이거에 대해서 당국에서 대답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책 목표로 해외 수요 국내 전환, 사실은 이게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상당히 홍보가 된 여지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게 자본시장이 이미 충분히 뜨거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부채질을 더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기에 문제가 될 수 있었겠고, 실제로 국내 출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홍콩 그 관련 상품 상장 수요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고 있기 때문에 기존 상품에서의 자금 이동을 포함해서 신규 국내 수요 형성이라든가 원하던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두었느냐. 출시가 5월 27일이면 사실 지금 8월이니까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겪은 부침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그러면 이대로 계속 이런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는 과정마다 그때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당연히 간과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투자자 보호에 관련된 문제이겠습니다. ETF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조심스럽다고 해외에서도 얘기하듯이 일반 ETF보다 위험하다고 설명은 했지만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 아무래도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체계는 사후적이고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긴 다음에 뒤늦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열과 손실이 현실화된 이후에 물론 효과를 보긴 했지만 사전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뒤늦게 이런 식의 투자자 보호나 시장 안정 조치를 추가로 내야 했던 것은 사후 약방문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이게 사실 결정적인 마지막 질문인데요. 새로운 금융 상품 도입 또는 규제 완화 이런 걸 추진할 때 항상 우리 금융당국이 내세우는 건 글로벌 정합성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미 뒤떨어지지 않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국내 자본시장의 성숙도나 수용성 아니면 우리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볼 때 사실은 그에 못지않게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는 글로벌 정합성에 부합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한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난 8월 18일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추적을 하고 따라가고 있어서 저희가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 중에 단기 현안 보고서로 이슈한 논점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하는 보고서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사후 보완책에 관련된 내용은 이 보고서에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이미 배포해드린 이 보고서 관련 항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농지 전수조사에 관련된 건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 농지 전수조사의 절차에 들어가서 그대로 인용하자면 현행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5월에서 7월 지난 이미 시행된 기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8월 이번 8월부터 12월까지 올해 말까지 심층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이제 귀농, 귀촌, 희망자 농지 취득이 어려운 이유가 지가 상승에 있다라는 게 주로 제기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를 한 상태인데요. 이미 기본조사가 끝난 과정에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단휴경, 불법 전용, 농지 불법 전용, 그다음에 임대차 법규 위반 등이 의심되는 농지가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말씀드린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총 136만 헥타르 중에 71%인 97만 헥타르에 대해서 기본 조사를 해서 7월 14일 기준으로 나타난 결과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걸 포함해서 투기 위험군 불법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8월부터 심층 조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본조사 결과 보시는 것처럼 조사 대상 필지의 약 27.6%가 심층 조사 대상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마저도 아주 힘들게 얻은 결과라는 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단계, 이 과정에서 이미 농정당국에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걸 감안을 해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임대차 일방 종료, 강제 퇴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임차농 피해 및 불법 행위 신고 센터를 운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신고가 매우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그럼 이게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신고가 적다는 게 자율적 개선, 임대차 양성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내놓은 이 대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한 나머지 임대차 양상이, 그러니까 불법적인 농지 활용이 더욱 음성화되는 식으로 오히려 반대적인 압력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전을 펼치고 계시다 보니 거기에 따른 부자리 요경이라든가 현장에서의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현장에서의 피로와 혼란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가 사실 이 현장 조사를 직접 담당하셔야 하는 시군구 지자체, 기초지자체 농정 담당 공무원하고도 얘기를 해보았고, 과정에서 대통령직 속 농어촌 특별위원회에 몸담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수렴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들은 얘기를 보면 사실 거래 절벽이나 농지 가치 하락, 이게 전부 전수조사의 부작용입니다. 이런 게 따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지역 농협의 여신이 부실화될 것이고, 임대차 계약 해제나 대체 농지 확보 같은 식의 이제 다급한 대응책이 나오겠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 특히 농정 당국에서 강력하게 밀고 계신 친환경 농업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전수조사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얘기도 많은데다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속도가 더디다 보니 당국에서 엄청 푸시를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지자체 행정 과부와 조사 추진 졸속이란 말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 거에 따른 부작용은 어떡할 거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담았느냐, 한 4가지 정도로 다는 아니지만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4월 1일 당정 협의, 그리고 5월 6일 국무회의 때 인용하자면
올해 기본조사 대상 농지 면적 115만 헥타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7월 16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이게 농정 당국에서 나온 업무 계획을 보면은 이게 136만 헥타르로 갑자기 늘어납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3.5배라고 저희가 계산한 21만 헥타 갑자기 늘어났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수조사 대상인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면적이 갑자기 늘어난 거는 면적을 파악한 적이 혹시 있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런 질문을 던졌고요. 두 번째로 사실 2015년 작년 12월에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농지 전수조사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보다 이전인 24년 6월에 발의됐던 그 전수조사 관련 특별 법안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농정당국은 인용하겠습니다. 필지별 농지대장 체계로 전면 개편하여 전국 당이 농지 소유 이용 정보를 이미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는 오랜 기간 동안 숙의했다는 건 아니란 얘기겠죠. 진행을 너무 빨리 하시는 건 아닌지, 부작용은 의심해야 되는 것 아닌지 하는 질문이 당연히 던져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농지 불법 임대차의 상당수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부 불법이 돼서 당장 하고 있는 일을 다 엎어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민원, 항의, 소송 등. 근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농지 조사를 포함해서 농정을 담당하는 현장 지자체 담당 공무원한테 갑니다. 그 고충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4월 1일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수조사의 목적 중에 하나로 인용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정책 밑그림을 제시하고 계시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조사 자체 결과나 단순 실적, 이 행정 규제만 챙기고 계신 게 아닌지, 혹은 투기 근절이나 그 농지에 관련된 DB 구축이 1차적인 목표라서 궁극적으로 농지 정책에 관련돼서 방향이 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건지, 2024년 1월 농지법 개정하고 나서 사실은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 목표 차원으로도 이게 나와야 적어도 현장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부작용이 줄지 않겠는가. 당연히 국감에서 물어야 하고 대답하셔야 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희 경제산업 담당 분야에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고른 주제는 주택 부동산 규제 정책 관련된 것인데요. 많으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황 문제점 보면은 정부에서 이제 공급 확대, 대출 거래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 집값 상승 억제, 가계 부채 관리, 이게 다 포함되는데 그 중에 뭔가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나 정책의 기조가 상당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향성이 분명히 밝혀져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만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대출 규제는 사실 바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이미 바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공급 확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627 대출 규제, 10.15 추가 규제는 벌써 작동을 하고 있는데 공급 대책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효과가 안 나오니까. 게다가 공급 확대하고 금융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당국에서는 균형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실 공급하고 수요 사이의 그 시차를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그 교란이나 혼란은 너무나 분명한데 이게 가만히 대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이 대출 규제 쪽, 수요 규제 쪽인데 이쪽이 과연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 차원에서 말이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대출한도 규제, 그다음에 DSR 강화, 그다음에 전세 대출 규제 이런 거는 사실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는 이런 규제에 걸리지 않는 현금을 가진 사람들한테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잘들 아시는 것처럼 특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건 서울 수도권에 모두 다 좋아하는 고가 또 선망하는 주택 시장에서는 결정적으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별로 두렵지 않은 현금 보유자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수요자들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고, 공급 확대를 발표한다고 해도 그렇다면은 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일지라도 실제 구매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수요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럼 장기적으로도 정책 체감 효과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제가 뭐 이거 다시 얘기 안 해도 몇 년 동안 반복된 얘기라, 그렇다면은 이게 앞뒤가 맞는가 하는 얘기를 당연히 안 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맡은 시간에 마지막 죄송합니다. 질문을 5개 던지고 끝내겠습니다. 주택 정책 목표가 결국은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이냐, 집값 상승 억제하는 거냐, 아니면 가계부채 관리냐, 그걸 우선순위를 일단 분명히 해주셔야 정책의 수혜자 혹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행동이 조금 더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 공급 늘리겠다는 게 이번 주택 공급 부동산 대책의 결국은 핵심이죠. 근데 같은 지역의 규제 지역 지정 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균형인지 아니면 정책의 상충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실은 수요 규제를 하면서도 사실은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얘기를 매우 강조하고 계신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한도 제한은 현금 보유자보다는 대출을 의존하고 있는 실수요자들한테 조금 더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게 자금 부담 혹은 수요 위축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길게 보면 매매 시장에 대한 규제이지만 임대 전세 월세 임대차 시장으로 당연히 파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로는 공급 확대랑 금융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면 그 시차로 볼 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당장 주택 가격을 누르는 방식으로 예전처럼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신다면 이게 부작용이 없겠는가 하는 질문이고, 반복적인 질문에 같습니다만은 청년 신혼부부 공급 확대를 매우 중시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대출 규제의 핵심인 정책 대출 금융 접근 조이는데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결국은 수혜를 드리고 싶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받는 부분하고 겹치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 경제산업 담당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 분야에 대해서 김종훈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사실 경제산업 분야는 아마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주식과 주택은 최근에 가장 핫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제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성함, 소속, 직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계신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주저없이 손을 드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경제 김준환 기자인데요. 그 이슈 분석 보고서 2달에 걸쳐서 작성하신 점 고생 많으셨고요. 그 사실 질문에 그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을 설정할 경우에는 질문 프레임에 따라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뭐 정책에 따라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게 딱 맞는 케이스는 아니긴 하겠지만, 이주 대책 없이 빠르게만 추진하는 도시정비 사업, 주거환경 개선에 문제가 없나, 이렇게 이런 질문이 있을 경우에 이주 대책 없이 빠르게만 추진하는 이렇게 질문 프레임에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질문 발굴 및 선별 과정에서 편향성 논란을 좀 피하기 위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뭐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마련 이런 건 좀 없었을까요? 워낙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한 주제가 많다 보니 경제산업 분야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려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스탠다드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은 질문에서 요지로 봤을 때 안 택하셨으면 싶은 바로 그런 주제인데, 저희 나름대로 다단계를 걸쳐서 뭐 저희 경제산업 담당한 경제산업조사실 내부 담당과
담당 조사관 그리고 전체 조사처 회의 등 뭐 앞서 처장님이 요약해 주신 뭐 5회 심층 회의 정도가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번 이상 이게 맞느냐 혹은 이게 옳으냐는 식의 절차를 거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 과정으로 나온 이 보고서 자체가 그러면 꼭 질문 꼭지의 선정이라든가 그 선정된 질문의 표현이라든가 거기서 드러나는 방향성이란 게 편향이 없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고민한 질문들은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편향적이고 훨씬 뭐라고 해야 되죠? 핫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공격적인 질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거르고 덜어내고 줄이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꼭 여야 정당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이게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 담당 분야에서 질문할 수 있는 질문으로 편향적이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적하신 그 주제가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어떤 선정과 표현과 이런 발간을 했을 때 저희가 그걸 다 걱정해 가면서 무색무취하게 내자면 이런 식으로 질문형의 보고서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객관성을 최대한 살려보자 하고 낸 것이니, 어떻게 보면은 언론뿐만 아니라 뭐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주제 혹은 객관적으로 누구나 물어볼 수 있는 주제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면 될까요? 예,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처장님께서 추가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시장님 말씀 잘 해주셨고요.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뭐 이 부분은 사실 할 말이 좀 많긴 합니다. 그리고 국감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제기해 주신 문제 저기 꼭지죠. 그 도시정비 사업 이주 대책 없이 빠르게 추진하는 도시정비 사업에 문제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서울시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현황 및 문제점이나 질문에 보시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대한 각각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 대상에는 당연히 지자체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지자체들에 대한 감사도 국정감사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또 서울시만 꼭 포함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문제점이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그 지방선거 때 여러분이 보시면 두 정당의 후보 큰 교섭단체 큰 두 정당의 후보들이 모두 비슷한 공약을 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을 많이 하겠다는 어떤 경쟁적인 공약이 있었고, 저희가 계속 주의 깊게 봐왔던 부분은 두 정당 할 것 없이,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할 것 없이 지금 도시 정비 사업을 물량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오늘도 비슷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주 대책, 그리고 이제 그 속도, 그다음에 그 재건축이 됐을 때 이제 부족해지는 전세, 말 그대로 주거 대책,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이 저희가 주목한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등에 모두 한꺼번에 물을 수 있는 부분이고, 특정 정당이 아니라 여러 정당에서 다들 비슷한 공약이나 이런 부분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특정 정당 혹은 그다음에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이렇게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는 곳이라면은 저희가 모두 다 국정감사 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추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기자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인포맥스 김성준입니다. 저는 그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이슈 자체가 이제 언급하셨다시피 그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런 질문도 포함해 주시고 그 문제의식도 올해 이후부터 그 이후로 전수조사가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이런 실무상에서 어려운 부담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앞서 이제 앞선 질문과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전수조사가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건 결국에는 그 배경을 청와대나 정부에 묻는 것에서 문제 의식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경제산업 분야라면 농지 양도세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농지 전수조사에서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 과정 자체를 이 질문으로 이제 뽑아가지고 삼으신 어떤 배경이 특별히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치 분야 설명할 때 질문을 하셔야 될 게 아니었나. 게다가 뭐 저희가 담당이라 설명을 하긴 했지만 뭐 글쎄요, 앞선 그 아주경제 기자님 질문 답변하고 같은 취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입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질문의 편파성에 대한 판단은 뭐 당연히 달라질 터이지만 저희가 이걸 고를 때 갖고 있는 기준은 사실 어떤 편을 선다기보다 농지 전수조사에 국한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지 전수조사 얘기가 나온다면 현장에서 불안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건 뭐 현장의 농민들 포함해서 기초 지자체 농정 담당자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 직속 농특위에 들어가 계신 농민 단체 대표자들께서,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두어 차례 정도 관계자들을 모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지, 그리고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 사실은 모든 꼭지가 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 경중은 있겠지만 상당 부분의 꼭지는 저희가 그런 내부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 분석 과정을 거쳐서 때로는 이게 앞서 보여드린 뭐 이슈와는 좀 보고서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지만, 국정감사 때 당연히 물어야 될 질문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저희 경제 산업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체 100여 개 꼭지를 저희가 이번에 제시를 했는데, 보고서에 그 중에서 56개 핵심 질문에 들어간 10개 가운데에서 3개를 뽑아 설명드린 거와의 하필, 어떻게 보면 뭐 하필이란 말은 빼더라도 농지 전수조사가 들어간 것이고, 보고서 보시면 농업 관련해서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로 4꼭지는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게 어느 한편 쪽으로 쏠려 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드러나실 터이고요. 이 정도로 답변이 될까 싶네요. 어쨌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계속하고 계셨는데요. 담당 조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 담당을 하고 계신 김규호 조사관님의 답변을 추가로 듣겠습니다. 네, 저 농업 정책 담당하는 김규호 조사관입니다. 기자님 질문 제가 짧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게 가령 이제 뭐 8년 이제 자경 농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거나 그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만약에 국감에서 다룬다면 지금 뭐 해마다 다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있는 문제인 거고, 최근에 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이제 또 거세지고 있어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일단 농지 전수조사랑은 올해 들어서 이제 도입된 굉장히 메가 이벤트이고, 이게 많은 국민들에게 전 국토에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가령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어떤 종류의 편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불법 임대차 같은 경우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경을 위장을 해야 하니까 실제로는 임대차를 줬지만 뭐 부재 지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경한 것처럼 하시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금 기본조사 마친 걸 보면 21.1% 정도가 아마 그렇게 의심받는 농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농정당국이 과연 그러한 종류의 정말 조금 악질적인 고의적인 그런 어떤 불법 임대차인지, 아니면 이것이 고령화나 어떤 인용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현장에서 불가피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은행이라는 접근성이 낙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임대차인지에 대해 가지고 도대체 그 접근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판단해서 심층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설계가 이렇게 심층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큰 이벤트인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아까 22.1% 이런 수치들이 정부의 성과처럼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이뤄낸 성과처럼 공표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성과인지 아니면 지금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왜 이것을 잡지 못했으면 아니 법과 현실의 괴리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은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또 잘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참의 계기로 국정조사를 계기로 또 이렇게 정부에 좀 따져 물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선정한 주제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추가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농지 전수조사를 제가 좀 날카롭게 질문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대통령이 지시해서 지금 올해 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이해했다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기호 조사관이 얘기하신 대로 농지의 이용 실태에 대해서 그동안에 앞선 여러 정부가 그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암묵적으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그런 이용 실태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문제가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에 여러 정부들, 어느 정당의 정부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공통된 것이죠. 그래서 수십 년간 이 이용 실태를 그냥 파악도 하지 않고 놔뒀던 것이고 그것이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지적한 부분은 너무 짧은 기간에 그 문제 제기는 대단히 타당한데 그동안에 그렇게 앞선 정부들이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하는데 지금 그 절차나 시기나 과정이 적절한가 그리고 실제로 농지 전수조사의 정책적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관계자들, 정부와 그다음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 농민 단체들 그리고 관련된 학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서 간담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농지 전수조사가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서 이번에 이슈로 이거를 선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거 자체가 농지 전수조사 자체가 좋은 일이다, 잘못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것은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할 때 잘해야 된다. 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슈를 제기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경제산업 분야가 질문이 좀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책자에 보면 담당 주제에 대해서 담당 과와 그리고 담당하는 분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해당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아마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사회문화 분야의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홍일표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네, 저희 소개를 맡아주실 실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사회문화조사실장 홍일표라고 합니다. 사회문화 분야의 주요 키워드들을 보고 계신데요. 사실 사회문화 분야라고 하지만 이미 앞서 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회문화, 경제산업, 정치행정 어느 하나로 이제 구획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상당 부분은 경제산업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그런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슈도 많고 정치행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한데요.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작기 때문에 덜 중요하다 이렇게 구분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받으신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아이템이 될 수 있고 또 중요하게 이번 국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장님도 아까 역대 처장 중에 최초의 보좌관 출신이라고 하셨지만 저도 이제 보좌관 생활도 좀 해봤었는데 보좌관 생활을 하기 전에는 또 시민단체나 언론사에서도 좀 일을 해봤습니다. 거기도 넓게 보면 이제 질문하고 답하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보좌관이 돼서
자료 제출 요구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보면서 이런 신세계가 있는가. 그 전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뭐 집회 시위를 하고 해서 또는 뭐 전화를 걸어서 여기 어느 신문사인데 뭐 좀 달라고 해서 억지로 얻어내던 자료들을 의원실에 비치된 컴퓨터나 또 당시에 이제 전화 등을 통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을 때, 야, 이렇게 많은 자료를, 자세한 자료를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받아볼 수 있다니 하면서 환호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자료는 많이 받아볼 수 있는데 막상 자료를 많이 받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좀 난감했던 기억도 있고, 자료를 많이 가져다 주면 줄수록 사실은 질문을 만들기가 더 어렵다는 경험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자기 질문이 오히려 좀 선행하고 그 질문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자료들을 계속 그렇게 찾아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훨씬 더 특히 국감 같은 데서 그 질의 효과가 컸던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비록 비단 사회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이렇게 작성된 그 현안과 문제점이라든가 질의 예시라든가 관련 자료에 대한 뭐 그 일종의 제안 이런 것들도 그 직접 작업을 하시는 과정, 국감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참고하시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그 질문을 구성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임위별로 뭐 질문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이제 두 실장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있는 이제 질문들이 전체 그 상임위 또 뭐 피감기관 대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아닌 다른 질문들에서도 훨씬 더 중요한 아이템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찾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눈 밝은 우리 보좌진들이나 기자분들께서 저희가 배포해드린 자료들을 잘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떤 질문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앞서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조사관들이 이제 같이 이런 질문과 자료를 만들고 또 편집 회의를 거치고 또 질문 꼭지를 뽑고 이런 과정에서 또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이걸 읽어봤는데요. 읽으면서 좀 흥미로웠던 점은 뭐 각각의 질문과 그 내용의 중요성은 차치하고 하더라도 야, 이 조사관들 각각이 뭐 미리 약속한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교육부를 담당하는 조사관들 몇 분의 질문이 전제하는 교육부 그리고 교육부 사업의 문제점, 특성이 이렇게 좀 모인다는 느낌이 들고 예를 들면 문체부다. 문체부는 또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부처다라는 게 그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말씀드리냐면 아마 이제 국감의 질의 자료를 의원님들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의원님들의 특성도 되게 중요하고 또 전문성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지향인 게 일단 되게 중요하지만 그 상대가 되는 피감기관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어떤 좀 뭐 일종의 사업하는 방식, 태도 또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국감 현장에서 그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개별 꼭지 하나하나에 대한 그 내용들의 그 퀄리티를 높이고 그걸 또 찾아 나가시더라도 결국 의원실에서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걸 질의서의 형식으로 만드는 그 마지막 단계에 가면 뭐 예컨대 교육부다 또는 문체부다, 과기부다 여기서 지난 1년간 해왔던 일과 사업들에 대해서 뭐 어떤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좀 그 기준이랄까요? 뭐 관점을 갖는 게 좀 필요하다,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생각도 제가 이 작업을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옛날 생각도 좀 나기도 했고요. 예를 들자면 교육위원회, 주로 이제 교육부에 관한 것인데 여기는 이제 현장 학습 또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해당하는 성장 엔진 연계, 지역 인재 양성 방안 이 두 개가 이제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료집을 보시면은 이제 많은
아이템들이 쭉 교육부 관련된 게 나와 있습니다. 뭐 고교 학점제도 있고요, 현장 체험 학습도 있고, 또 특수학급에 관한 것도 있고, 대안교육 시설에 관한 것도 있고, 또 관련해서 특히 교사들 또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들도 많은데, 이걸 가만히 이제 질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다 보면 교육부가 과연 제대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현장과 현실을 너무 모른다, 이런 식의 관점이 상당히 좀 질문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또 그것에 기반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사용 메커니즘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 교부금 비율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교육 예산이 느느냐 주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보자면, 현장에서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원이라든가 또는 관련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사실은 그간에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그 산식이라든가 또는 현장과 현실을 잘 모른 채로 교육부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더군다나 각 교육청마다 또는 지역마다 이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교육부와 관련해서는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좀 불충분한 게 아닌가라는 식의 관점들을 조사관들의 질문에서 아마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문체부, 여기 문광이 나오는데 문체부 걸 쭉 읽다 보다 보면 그거하고 좀 다른 그 관점의 조사관들의 질문 특징들이 발견됩니다. 문체부에 대해서는 여기도 이제 신탁관리업체 제어가 취소되면 저작권을 누가 받아주냐라든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 계도기관이 유명 연예인 1인 기획사한테 좀 오히려 면책하는 거 아니냐. 이건 뭐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겠지만, 다른 꼭지들까지 쭉 읽어보시면 문체부는 뭔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좀 미루거나 좀 안 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뭔가 좀 무책임하다, 뭐 이런 식의 관점들을 조사관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뭐 기본적으로 비슷하죠. 국감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이제 보는 건 비슷한데, 문체부가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시면 또 뭔가 좀 이 문체부가 하고 있는 일의 특징점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비판의 지점이 또 파악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과기부 참 잘하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독파 뭐 이야기도 나오고 또 방통위도 있고 한데, 과기부 관련해서 쭉 또 한번 살펴보시면 그것도 또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과기부가 아까 다른 부처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이제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사관님들이 보시기에는 열심히는 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 이거는 이제 뭐 잘 모른다, 잘 안 한다 하고 좀 다른 차원의 문제 제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기부가 지금 A라는 방향으로 뭔가 사업을 추진하고 B라는 답을 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차원의 문제 제기들이 곳곳에서 확인되는 것 같아요. 뭐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드릴 지금 상황은 아닌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오늘 제공해드린 이 자료들을 각각의 아이템 차원에서 이렇게도 살펴보시고 저렇게도 살펴보시고 또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보시면 더 의미 있는 지리꼭지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걸 할 때 본인이 소관하고 있는 부처의 특징이나 그간에 쭉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험하시거나 느끼셨거나 또는 이번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특징들이 좀 더 결합돼 가지고 질문을 구성하게 되면 훨씬 더 좀 효과적인 저희 자료의 활용법이 되지 않겠는가. 뭐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붙여보면 성평등 가족부가 마지막에 있기도 한데요. 그럼 성평등 가족부의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조사관님들이 쭉 이제 살피시기를 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처 규모라든가 뭐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역량의 한계를 호소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때문인지 뭔가 실적과 건수 중심으로 본인들의 그 성과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실질적인 효과,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부분보다는 외형적인 실적과 건수 중심의 사업이 좀 많이 발견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못 하든 좀 더 해야 되는 걸 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지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실 질문을 저희가 하다 보면 크게 보면 이제 why 퀘스천이 있고 how와 what 퀘스천이 있잖아요. 국감 특히 시작할 때 보면. 근데 이제 많은 경우 부처에서는 what과 how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 준비는 대부분 뭐 어느 정도 다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질의꼭지에 대해서도 이거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왜 뭐 이거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 자료를 얼마든지 쉽게 만들어내는 정도의 상황일 텐데, 많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이기도 한데 이 사업 왜 해야 합니까? 라든지 이 사업의 진짜 목표가 뭐냐, 진짜 성과가 이걸 해가지고 얻으려는 한 성과가 뭡니까? 라는 식의 why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더 천착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물어가고 그 과정에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자료라든가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훨씬 더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풍부해지거나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거 하나 정도만 예시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의 문제점 때문에 교사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꺼리고 또 예컨대 소풍이 없어지고 체육대회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냈죠. 조치를 냈는데 여기서는 나오듯이 과연 이 현장과 현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한 대책을 내놨느냐라는 의문을 조사관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현장 체험 학습의 비율 차이가 거의 뭐 초등학교 소풍 같은 경우는 뭐 4배, 5배. 서울은 이제 거의 소풍을 안 가는 분위기 상황이다랄 정도의 내용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면 하나의 단일한 어떤 대책으로는 격차라든가 실태의 복잡성을 해결할 수가 없을 텐데, 과연 교육부가 그런 것들을 다 충분히 고려한 활성화 방안이라고 내놨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더 보완하기 위한 교사들의 실질적인 참여라든가 또 재정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채 활성화 대책이라고 내놓으면 현장의 목소리나 현실의 문제점들이 대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데 그런 수준에서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 현장 체험 학습을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교사들은 왜 그것에 대해서 불안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교육 당국에 현장 기반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는 시장과 괴리된 그들만의 리그로 어떻게 보면 전락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무슨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또 평가하지만 그렇게 갔다가는 또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거는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 관한 것이지만 사실 뭐 여기서는 자세하게 제가 앞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 대한 조사관들의 고민이나 문제 제기는 사실은 하나의 부처 안에 서로 다른 방향성과 정체성들이 뭐 공존 또는 경쟁 또는 긴장하고 있는 것을 좀 지적하는 사안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부처 장관을 모시고 저희가 국감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부처가 어떤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 전문성을 가진 우리 조사관님들과의 사후 소통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홍익표 실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개 분야에 대한 발제를 모두 마쳤는데요. 혹시 사회 문화 분야를 포함하여 앞서 발표했던 다음 그 두 가지 주제까지도 모두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직함, 성명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아마 경제 산업 분야에서 너무 뜨겁게 질문을 해주셔서 네, 다른 분들 이제 질문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질문이 혹시 없으시면 저희 처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들어도 될까요? 예, 그럼 처장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5번 편집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꼭지들 그다음에 내용들 많이 검토했습니다만 또 이 자리에 우리 조사님들 많이 계신데 실제로 이 질문 여러분들 또 우리 조사관들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하신 질문들이 실제로 국감 현장에서 다 활용될 것이냐의 문제는 저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해당 제기된 꼭지 이슈에 대해서 담당하는 행정부의 적어도 사무관, 과장, 국장들은 반드시 이 질문들을 읽어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행정부에서도 좀 일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행정부는 항상 답변을 준비하는 곳이고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사회실장님 말씀대로 따르면 Y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런 습성이 있죠. 국회는 반대로 항상 질문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의 특성이 대단히 다른데 지금 뜨거운 여름 동안에 2달 동안 많은 그 조사관들께서 질문 작성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다시 행정부에 제가 있다는 느낌으로 이 질문들을 읽어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나? 아니면은 생각해 보니까 요건 좀 문제가 있네. 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요건 왜 우리가 한 번도 그 전에 생각을 안 해봤지? 라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뭐 했어요? 물어보면은 예산 집행 실적, 사업 집행 실적 같은 걸 얘기하죠. 이 사업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이번에 낸 이슈 보고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이 보고서 자체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포함된 이 꼭지들만으로도 대단히 행정부에서 정책 집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질문들을 계속 국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그 질문 꼭지를 보다가 우연히 보니까 사회 분야 9페이지에 초중고등학교 전국 수학여행 현황 3년치가 나와 있네요. 국정감사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표를 언제 보겠습니까? 부산, 대구, 강원은 대구는 거의 100% 가깝게 수련회를 가는데 경기도는 20%대밖에 수학여행을 가지 않네요.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도 아닌데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수련회 수학여행 가는 현황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통 우리는 자기 광역단위 안에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어떤지 잘 모르고 우리 지역에서 이러면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국감 때 이런 표들을 한번 집계해 보면서 교육부의 정책이 과연 이렇게까지 다르게 영향을 미쳐도 되는 것인가? 지방에 아니면 지방의 이 교육 자치에 따라서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또 어떤 지원들이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이 표를 보게 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보고서에서 제가 이 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에 이 보고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해당 분야의 의원실 그리고 보좌관들 그다음에 언론인들께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추가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 입법수사처는 항상 여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슈 분석 보고서를 2달 동안 준비하느라고 다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시거나 또 참석해 주신 우리 보좌진들, 그다음에 또 언론인들께서도 이 수고한 노력이 정부의 정책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